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현입니다. 변압기 두 번째 챕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울 내용은요, 바로 변압기의 삼상 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압기를 통해 삼상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삼상 결선은요, 이 결선법에 따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Y 결선부터 델타 결선 이렇게 다양한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바로 Y 결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측을 보시면 Y 결선이고요. 2차 측도 보시면 Y 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특징들을 하나씩 볼 건데, 자, 첫 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이상한 게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회로이론 시간에 한 번씩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VL은 선간전압이고요. VP는 상전압인데, 자, 이때 Y 결선은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크기가 루트 3배 더 크고요. 위상은 30도 앞선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변압기 1차 측에 제가 선간전압을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0이고요. 위상이 0도인 선간전압을 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1차 측의 상전압은 얼마가 되냐? 자,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크기가 루트 3배 더 크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반대로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상은요. 자,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30도 오히려 뒤져야 되겠죠. 그래서 0도에서 30도 뒤진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선전류는요, 상전류와 크기가 동일하고 위상도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의 선전류를 IL이다라고 하고요, 이곳의 상전류를 IP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Y 결선에 이곳은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직렬 회로에서 선전류와 전류는 일정하게 흐르니까 이 선전류와 상전류가 동일하다. 크기도 동일하고요. 위상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1차 그리고 2차 전압의 위상차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YY 결선의 권수비를요, 지금 2대 1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거는요, 이 변압기 1차 측에 걸린 상전압을 통해서 2차 측의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할 때 항상 상전압과 상전압 사이에 걸리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측에 상전압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전압이 이 권수비를 통해서 바로 2차 측 상전압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항상 상을 기준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권수가 2대 1이에요. 그리고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00이고요. 크기가 위상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자, 그럼 권수 비에 따라서 2차 측 상전압은 얼마가 되냐? 자, 기존에 100에 루트 3이었는데, 자, 권수비가 지금 2대 1이죠. 자, 그러면 2차 측은 이 1차 측에 걸린 상전압보다 2배 더 낮은 전압, 그래서 2로 나누어 주어야 되고요. 이때 위상은요, 동일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도가 돼서 이렇게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게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이상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Y 결선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렇게 중성점을 통해서 우리가 대지에 접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접지를 함으로써 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이런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Y 결선의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이 중성점 접지를 통해서 그것을 억제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압기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다음 네 번째,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이 용이하여 고전압에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첫 번째 특징과 일맥상통하죠. 자, Y 결선은요, 선간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상전압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루트 3배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곳에 걸린 전압보다 이곳에 걸린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 더 작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압이 작다라는 거는 지금 이 변압기의 절연에 용이하게 되겠죠. 전압이 낮으니까. 그리고 고전압에 유리할 겁니다. 고전압이 걸려도 상전압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다섯 번째, 제3고조파의 전류의 통로가 없으므로 기전력의 파형이 제3고조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제3고조파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도 이 3고조파라는 거는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그때는 항상 어쨌든 나쁜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제3고조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파형을 3개를 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3상이죠. 그래서 3개의 파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각각이 모두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제3고조파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하얀색 파형을 기본파다라고 할게요. 기본파가 있을 때 이 제3고조파는요, 이 파형보다, 이 기본파보다 주파수가 3배가 더 큰 파형을 제3고조파다라고 합니다. 뭐 제5고조파 쭉쭉쭉 있는데 이 제5고조파는요, 이 기본파보다 주파수가 5배 큰 거고요. 뭐 7고조파, 9고조파는 뭐 주파수의 7배, 9배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제3고조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한 번 진동할 때 주파수가 3배가 크니까 3번 진동하는 파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얀색 파형의 제3고조파를 나타내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진동할 때 한 번, 2번, 그리고 3번 진동하는 파형, 이것을 제3고조파 파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상이니까 지금 파형 기본파가 3개죠. 각각 제3고조파를 다시 나타내 보면은 이 빨간색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빨간색은 어떻게 되냐? 빨간색도요, 한 번 진동할 때 한 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진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까지 했고 파란색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파란색도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한 번 진동할 때 한 번 진동하고요, 2번 진동하고요, 그리고 3번 진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이어져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타나는데 지금 어떻죠? 각 상이 120도의 위상차가 나더라도요, 그 3개의 상에 발생하는 제3고조파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요, 자, 3상에서도 각각의 만들어낸 제3고조파는요, 크기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위상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제3고조파는 기본파 주파수의 3배의 주파수를 갖고요, 각 상마다 3고조파는 크기와 위상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3고조파예요. 자, 그런데 이 Y결선에서는요, 이 제3고조파의 통로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적으면요, 이 5번째 특징은 이 Y결선이 비접지 일대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중성점에 접지를 했는데 이 중성점에 접지를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Y결선은요, 제3고조파의 전류의 통로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고조파 전류가 이렇게 A상에서 하나 흐르고요, B상도 흐르고 C상도 흐른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비접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안 되어 있죠. 자, 접지가 안 되어 있을 때는요, 지금 이곳에 KCL을 정리하면요, 이 3고조파 전류를요, 각 상을 뭐 IA다라고 하고요, 이걸 IA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을 여기가 A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상에서 발생하는 3고조파 전류를 IA라고 하고요, B상을 IB라고 하고, 그리고 C상을 IC다라고 했을 때, 자, 들어오는 전류는 있는데 나오는 전류가 없죠.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지금 접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고조파는요, 이렇게 3상일 때 크기와 위상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같은 값일 때 이렇게 3개를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요, 각 상의 제3고조파가 당연히 없는 경우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Y결선일 때 비접지면은 제3고조파가 흐를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Y결선은요, 제3고조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3고조파가 있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3고조파가 흐를 수가 없는데 기전력의 파형이 3고조파를 가진 외형파가 된다라고 합니다. 뭔가 조금 잘 안 맞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가 있어요. 자, 변압기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변압기를 동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1차 측에 V1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차 측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때 전류를 우리는 무부하 전류 혹은 여자 전류다 해서 I0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속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요, 우리는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더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자속을 만들기 위한 전류가 어떤 것이 있었죠? 자, 우리가 이 무부하 전류 I0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변압기에 철손을 만드는 철손 전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속을 만들어내는 자화 전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자속을 만들기 위한 자속은요, 바로 이 무부하 전류의
자화 전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하면요. 자,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발생하고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변압기의 기본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전류, 그리고 자속, 그리고 기전력의 파형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이 전류의 파형, 즉 자화 전류의 파형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자속의 파형도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유기기전력의 파형도 한번 나타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가 먼저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의 파형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류의 파형이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류가 흘렀어요. 자, 이렇게 자화 전류다라고 할게요. 자, 자화 전류가 흐르면요. 자속이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자속은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크기는 뭐 다를 수가 있어요. 크기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위상은 동일한 동상으로 이렇게 자속 파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지면은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자,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기전력은 이 자속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기전력의 위상을 보면요. 기전력의 위상은 우리가 이 변압기의 기본 원리가 뭐라 했었죠? 이 변압기가 만들어내는 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렌츠의 법칙 마이너스의 패러데이 유도 법칙의 n의 dt분의 d 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량, 즉 미분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형들을요. 제가 사인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파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자속은 지금 변화량이죠. 미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사인을 미분을 하면요. 자, 우리가 코사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기전력의 파형은요. 코사인 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90도의 위상차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전력의 파형은 어떻게 되냐? 이 사인파의 90도 차이가 나는 이런 식으로 파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전력의 파형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기전력의 파형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지금 모두 정연파로 예쁜 파형이죠. 자, 그런데 실제는요. 이렇게 예쁜 기전력의 파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두가 예쁜 정연파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렇게 지금 처음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기포화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써도 되겠죠? 자, 여기에 자기포화 한번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기포화가 무엇이었냐? 자기포화는요. 내가 전류에 따라서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류가 처음에 증가하면은 자속도 비례해서 만들어지다가 일정하게 자속이 포화하게 되면은 이때 그 값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 우린 이것을 자기포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 철심에 자기포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증가를 하다가 자기포화하는 구간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증가를 할 때 자속이 똑같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류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자속이 더 증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포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렇게 전류의 파형이 증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일 때도 뾰족하게 이런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전류가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이 자기포화를 보상해야지 이렇게 자속의 파형이 예쁜 정연파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의 파형은 비정연파가 돼야지만이 자속의 파형이 예쁜 정연파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속이 예쁜 정연파가 나올 것이니까 당연히 이 기전력의 파형도 예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전류는요. 비정연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쁜 기전력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전류의 파형은 비정연파가 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비정연파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기본파와 고조파 성분이 더해져야 되겠죠. 자, 그때 들어가는 고조파 성분이 바로 제3 고조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는 제3 고조파가 있어야지만이 비정연파가 되는 것이고 비정연파가 되기 때문에 자속은 예쁜 정연파가 나오게 돼서 자속이 정연파가 나오니까 기전력도 정연파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Y결선은요, 전류의 제3고조파가 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류가 정연파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속이 비정연파가 되겠죠. 자, 그럼 자속이 비정연파니까 기전력의 파형이 비정연파, 제3고조파를 포함한 비정연파, 외형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전류의 제3고조파는요,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6번째, 중성점 접지 시 접지선을 통해 제3고조파가 흐름으로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발생을 한다. 자, 이 5번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접지선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3고조파가 흐를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접지를 합니다. 접지를 해서 이것을 보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 자, 우리가 제3고조파가 그럼 이제 이 중성점을 통해서 KCl에 의해 흐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3고조파 전류가 대지로 흐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주변에 또 자기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제3고조파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뭐 통신선, 이러한 통신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기장에 의해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고 하는데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끼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7번을 보시면요, 뭐 쭉쭉쭉 뭐가 있는데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송배전 선로에 YY 결선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YY 결선은요, 접지를 해도 문제고 접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여서 결국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YY 결선이었고요. 굉장히 내용이 길었는데 뒤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제 아시면, 이 개념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쭉쭉쭉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델타 결선입니다. 그래서 1차 측이 델타 결선이고요. 2차 측도 델타 결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델타 결선은 선간 전압이 상전압과 크기가 동일하고요. 위상도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간 전압을 VL이다라고 했을 때, 자, 델타 결선은요, 상전압이 선간 전압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크기도 동일하고요. 위상도 동일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요.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뒤진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회로 이론에서 유도를 한 내용이니까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이렇게 선전류가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0이고요. 위상이 0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선전류가 흐를 때 상전류는 어떻게 되냐?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00이 되고요. 그리고 위상은 어떻게 되냐? 자, 선전류가 마이너스 30도 뒤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전류는 30도 앞서면 되겠죠. 자, 0도일 때 30도 앞선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1, 2차 전압에 위상차가 없고요.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배다라고 합니다. 일단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1, 2차 전압에 위상차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압기 1차 측에 VP만큼의 전압이 걸리면 2차 측도 동일하게 상전압을 기준으로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요, 건수비를 제가 2대 1이다라고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VL의 크기를요, 자, 크기가 100이고 위상은 0도다라 했을 때, 자, 상전압도 동일하게 크기가 100이고 위상은 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2차 측에 걸리는 상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2대 1이니까 이번에는 크기가 50이고요. 위상은 동일하게 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위상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상전류, 선전류는 루트 3분의 1배. 자, 당연하죠. 다음 세 번째, 제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함으로 교류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Y 결선과 다르게, 자, 이 델타 결선은요, 자, 순환 전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 델타 결선 안을 순환하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자, 전류의 파형이 제3고조파가 포함된 비정연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정연파 전류가 자속을 정연파로 만들고요. 자속이 정연파니까 만들어낸 기전력도 정연파인 왜곡되지 않은 예쁜 파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Y결선과는 전혀 반대인 특징이 되겠죠. 제3고조파가 이렇게 순환을 함으로써 자, 만들어내는 기전력의 파형은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변압기 외부에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제3고조파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3고조파가 없으니까 이 제3고조파에 의한 자기장이 주변의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은 이렇게 외부에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5번째, 변압기 한 대가 고장 시 V결선에 의한 3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게, 자, 이렇게 변압기 3상 결선이다라고 한다면요. 자, 변압기 우리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 변압기를 1차 측 표현했고요. 그리고 2차 측을 표현을 했었죠. 이러한 변압기 3대를 사용해서 이런 3상 결선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변압기가 한 대가 있으면요. 여기가 변압기 한 대, 이렇게 한 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단상 변압기가 이렇게 한 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단상 변압기가 한 대가 있어서 이렇게 3대가 있는 결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상이 고장이 났어요. 지금 이 노란 변압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해볼게요.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 델타 결선은 어떻게 하냐? 이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2대가 V 결선으로 뒤에서 배웁니다. 이 V 결선을 통해서 동일하게 3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6번째, 중성점 비접지 방식이므로 이상전압비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Y 결선은요,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델타 결선은 이렇게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전압 및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다음 7번째,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으므로 고압인 경우에 절연이 어려워 60kV 이하의 배전용 변압기의 사용을 한다. 자, 이건 첫 번째 특징이죠. 자,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 측 공급하는 곳이 고압이면요, 이 변압기에 걸리는 상전압도 고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연이 어렵겠죠. 전압이 높으니까 절연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60kV 이하의 배전용 변압기 주로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델타 결선이었고요. 다음은 바로 델타 Y 결선과 Y 델타 결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쪽은 델타면 한쪽은 Y고요. 아니면 한쪽이 Y면 한쪽이 델타 결선인 것을 이렇게 델타 Y, Y 델타 결선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특징은요, 간단합니다. 델타 결선의 장점은 장점대로 가져가고요. Y 결선의 장점은 장점대로 가져가고,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한쪽 Y 결선에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Y 결선 된 곳에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니까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배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이거는 델타 결선의 장점이었죠.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상전압이 사실 이것도 Y 결선의 특징이죠. 자,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배인 거는 바로 Y 결선이고요. 첫 번째도 Y 결선의 장점이었어요. 자, Y 결선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 자, 선간전압이 이렇게 선간전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상전압과 비교를 한다면, 자, 어떻죠? 이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연이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다음 3번째, 제3고조파의 장애가 적고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 이건 어떤 거였죠? 바로 델타 결선의 장점이었습니다. 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이 정연파가 되고 기전력도 정연파,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음 4번째, 1, 2차 선간전압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한번 직접 예시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Y 결선에 자, 이렇게 선간전압이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0이고요. 위상이 0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0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Y 결선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상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상전압은요. 자, 크기는 루트 3분의 100이 되고요. 그리고 위상은 어떻게 되냐? 자, 위상은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앞섰죠. 그래서 마이너스, 상전압은 뒤져서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건수비가 예를 들어서 1대 1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상전압이 그대로 이 델타 결선에 상전압에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 상전압은 똑같이 크기가 루트 3분의 100이 되고요. 그리고 위상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30
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델타 결선의 상전압이 이 값이에요. 그러면 선간전압은 어떻게 되냐?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동일하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00이 되고요. 위상도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뭐였죠? 자, 1, 2차 선간전압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을 한다. 자, 1차 선간전압이 지금 위상이 0도였어요. 그런데 2차 즉 델타 결선의 위상이 마이너스 30도로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한 상에 고장이 생기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Y결선의 당점이었어요.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한 상이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V결선으로, 자, V결선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Y결선은요, 자, 이렇게 Y가 있을 때 이렇게 한 상이 고장이 나버리면, 자, 한 상이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3상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Y 델타 결선은요, 강압용이고요. 델타 Y는 승합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위의 특징과 다시 이 특징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Y 결선이었어요. Y 델타 결선일 때, 자, 1차 측의 크기가 100이었습니다. 100이었는데 지금 돌아오면 2차 측 델타 결선의 선간 전압을 보시면요, 자, 지금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 줄었죠. 자, 반면에 델타 결선에서 공급을 하면요, 우리가 이 Y 결선의 상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배이기 때문에 내가 1차 측에 넣었던 전압보다 루트 3배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1차 측 델타 만약에 100만큼 공급을 하면, 자, 크기만 따지면요, 예를 들어 100만큼 공급을 하면요, 자, 상전압은 10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건수비가 동일하게 1대1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Y결선의 상전압도 100이 되고, 그러면 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100 루트 3이 돼서 전압이 커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Y 델타 결선은 전압이 떨어지는 강압용이 되고요. 그리고 델타 Y 결선은 전압이 커지는 승합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V 결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V 결선인데, 자, 우리가 V 결선은 언제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기존에 델타 결선을 사용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도 3상 전원이 가능한 V 결선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 델타 결선으로, 자, 이런 식으로 델타 결선으로, 자, 변압기를 사용을 하다가 한 상이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이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변압기를 제외한 이런 식으로 V 결선으로 사용을 한다. 이게 바로 V 결선이 됩니다. 그 특징도 보시면요, 델타 결선에서 한 대의 변압기가 고장 시에 두 대만으로 3상부의 전력을 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설치 방법이 간단하고요, 소용량이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변압기를 두 대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 소용량이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출력비 그리고 이용률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결과를 꼭 암기는 해주셔야 하고요. 암기는 해주셔야 하는데, 자, 정확히 이 출력비가 무엇이고 이용률이 무엇인지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출력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출력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출력비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기존에 내가 이 VV 결선을 사용하기 전에는요, 델타 결선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일 때의 출력과, 그리고 한 상이 고장나서 델타 V 결선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출력의 비를 우리는 출력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출력비라고 하는 거는요, 델타 결선일 때 출력분의 V 결선일 때, 자, V 결선의 출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한 대의 변압기의 출력을요, P1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P1이다. 자, 그러니까 델타 결선일 때는요, 자, 여기도 P1이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P1이다라고 한다면 델타 결선의 출력은 얼마가 되냐? 자, P1이 총 3개인 3P1이 되겠죠. 3P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델타 결선을 사용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렇게 두 대를 사용했을 때 이때 출력은 어떻게 되냐? 자, P1이니까 더해서 2P1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세 명이서 하는 일을 하다가 한 명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럼 둘이서 세 명의 몫을 한다고 한다면, 자, 한 명은요, 기존에 혼자 일했던 것보다 당연히
덜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더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만큼 떨어지냐? 기존에는 2p1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요. 루트 3의 p1이 됩니다. 기존의 2p1보다 루트 3p1으로 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계산한 게 바로 출력비가 돼서요. 자, p1과 p1은 약분이 됩니다. p1과 p1이 약분돼서 자, 3분의 루트 3이 되고요.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값이 대략 0.577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0.577을요. 백분율로 표현을 하면 그 값이 여기다가 그대로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으면 57.7%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출력비입니다. 델타 결선의 출력분의 V 결선의 출력. 그게 57.7%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용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용률은 뭐냐? 말 그대로 이용을 했을 때 그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어떤 것을 이용을 했냐? 내가 V 결선을 이용을 했을 때, 자, 실제 하나의 용량은 P1이었죠. 그럼 실제 내가 이용을 얼마만큼 해야 맞는 거냐? 원래는 2P1을 해야지 맞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루트 3 P1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용률을 설비 용량분의, 그러니까 P1 전체 설비 용량, 이 P1분의 실제 V 결선을 사용했을 때 V 결선의 출력을 우리는 이용률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요. 설비 용량은 P1 2개니까 2P1이 되고요. 그런데 2P1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루트 3 P1이 되더라. 이게 바로 이용률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P1이 약분이 되면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하는 거는 0.866이란 값이 대략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이용률은 86.6%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면요. 당연히 이 수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이용률이 몇 %인지, 출력비가 몇 %인지를 물으니까 결과를 암기해 주시고 더 좋은 거는 개념까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기하는 법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출력비에 치읓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7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용률입니다. 우리가 6을 한자로 표현하면 6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이 들어간다라는 걸로 암기를 더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VV 결선까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지금 교재 뒷장을 넘기시면 지금 상수 변환,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자, 상수 변환에 대한 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잠시 칠판 지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수 변환입니다. 자, 말 그대로 상수를 변환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요.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이 있고요. 그리고 3상에서 6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이 있게 됩니다. 자, 실제 시험은 출제가 어떻게 되냐? 자,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3상에서 6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면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이 결선법을 모두 암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두 이해하면 좋겠죠. 결선 그려보고 이해하면 좋긴 한데, 자, 이거 전부 다 설명하면요. 이 영상 길이가 2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 유형은 동일하니까 이 내용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암기법만 전달해 드리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자, 2상입니다. 자, 이게 뭐죠?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게 입이죠. 입을 영어로 하면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좀 더 혀를 굴리면 이렇게 메우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마우스니까 메우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상은 메우스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반대로 3상은 3상에서 6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3상에서 6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외우냐?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제 몸을 보시면요. 굉장히 운동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 운동도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좋은 이유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자, 이렇게 비밀을 밝힙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사실 포환 던지기 선수였습니다. 제가 포환 던지는 거 있죠? 포환 던지는 거 굉장히 잘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전기 강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는데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자, 근데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네,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포환 던지기 선수였다. 자, 그게 뭐냐? 3상에서 6상으로 바꿔줄 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틀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 자, 우리가 이 스코트 결선은요, 혹은 T결선이라고도 하는데 시험에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스코트 결선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까지 할 것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코트 결선 혹은 T결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뭐가 적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이 스코트 결선은 결국 이런 식으로 T자 변압기라는 것이 있고요, 주자 변압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스코트 결선은 3상을 2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실제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자, 이 T자 변압기의 권수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의 루트, 다시 2분의 루트 3배가 된다. 자, 이 2분의 루트 3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금 개념 확인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T결선에 의하여, 그러니까 스코트 결선이죠. 자, 의하여 3400V의 3상으로부터 200V, 40kV의 전력을 얻는 경우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하면서 이렇게 권수비만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는 건요, 항상 2분의 루트 3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결국 T자 변압기의 권수예요. 이게 결국 주자 변압기의 권수가 된다라는 건데, 다시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의 2분의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3300V의 3상으로부터 200V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300V에서 200V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압, 이 B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압 B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권수비였죠. 그래서 지금 권수비가요, 결국 이 값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대입해야? 바로 200분의 3300을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무엇이 나오냐? 바로 14.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T자 변압기의 권수비만을 물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2분의 루트 3 이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변압기의 3상 결선까지 하면 끝이 났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죠.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업도요,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